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함께한 두 번째 소단원, 시집 읽고 해석하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 작품을 쓴 작가도 있고, 그리고 그 작품을 읽고 있는 독자,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단원, 허생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작가와 작품과 독자에게 영향을 주는 현실, 사회문화적 배경도 각각 존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문학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선 작품 자체에 주목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작품의 내용, 구조, 표현 등 작품 자체가 주는 이 작품만 바라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에 주목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창작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작품과 현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품 속의 세계와 실제 현실 세계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즐거움, 교훈, 감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읽고 작품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겠죠. 우리는 교실에서 이 네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해서 세 편의 시를 감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업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남은 영상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를 감상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소개했던 것도 기억하나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작품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 분위기는 내 거, 정서는 네 거. 기억하나요? 시를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읽으면서 그 작품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품 자체에만 주목해서 그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아까 살펴봤던 것 중에도 있었던 관점이죠. 세 번째 단계는 작가나 시대와 작품을 관련지어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작가와 관련지어서는 그 작가가 쓴 다른 작품들을 골라서 함께 엮어 읽었을 때 좀 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도 소개했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죠? 마지막 단계는 앞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해한 그 시가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리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신동엽 시인의 시 3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는 봄은입니다. 방금 살펴봤던 4단계 기억하죠? 그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교실에서 시를 감상했었는데요. 오늘은 핵심 정리 영상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따르지는 않겠고요. 시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은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징적인 시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1년의 봄과 그리고 3년의 겨울이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봄의 이미지, 겨울의 이미지를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그럽고 빛난다 라고 봄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은 어떤가요?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는 맛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날씨가 몹시 추울 때 맵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이 겨울은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는 지금
겨울이면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겨울은 어디에서 왔는가? 바다와 대륙 밖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밖에서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이렇게 바다에서 대륙 밖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적화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에서 보면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봄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시적화자가 기다리는 봄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들인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고 합니다. 그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틀 것이다 라고 시적화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적화자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겨울은 대륙밖 북녘 바다 남해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봄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 시가 쓰인 그런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작가의 의도와 관련지어 생각을 해본다면 대륙밖 북녘 바다 남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겨울은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리고 봄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갈 자주 통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2, 3년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지 않는다.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굉장히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강한 확신과 그리고 간절한 소망, 바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이 사연의 쇠붙이는 겨울과 비슷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산을 덮고 있는 그 미움의 쇠붙이들이 겨울이 물러가는 것처럼 눈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곧 녹아내릴 것이다. 어떻게요? 우리가 만들어갈, 우리가 불러온, 우리가 시작하게 한 그 봄이 오면 이런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봄은 이라는 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는 구조적으로 상징적인 시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대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정적인 어조로 화자의 강한 의지와 소명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인이 살았던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봄과 겨울의 의미, 남해, 북녘, 바다, 대륙박, 그리고 쇠붙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뭔가요? 네, 같은 혹은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껍데기는 가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연에 가면은 껍데기는 가라 와 함께 쇠붙이는 가라 라는 말도 보여요. 자, 그럼 껍데기는 가라, 쇠붙이는 가라. 그럼 껍데기와 쇠붙이는 갖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1년에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4월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 4.19 혁명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연은 어때요? 동학령 곰나루의 그 아우성, 동학 농민운동을 생각할 수 있겠죠. 4.19 혁명의 정신, 그 알맹이는 남아라. 동학 농민운동의 그 아우성, 동학 농민운동의 키워드가 뭐예요? 반봉건, 반외세운동, 그리고 백성들에 의한 혁명이었죠. 자, 그 아우성은 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삼국시대의 설화, 아사달, 아사녀가 등장합니다. 설화 속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 시에서 아사달과 아사녀는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달과 아사녀는 어떤 유명한 대단한 그런 영웅이 아니에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며 그리고 평범하게 사랑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아사달과 아사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 속의 아사달 아사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모습입니다. 서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하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선생님은 이 부분이 문명이나 무엇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태고적 모습, 태초의 모습, 처음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1, 2, 3, 4연이 어떤 시간적 흐름으로도 이어지지 않나요? 1년에서 4.19 혁명, 2년에서 동학농민운동, 3년에서 삼국시대, 그리고 4년의 태초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장 순수한, 가장 순결한 그 무엇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연에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사연은 우리 방금 살펴본 봄은이라는 시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봄은에서는 제주에서 두만까지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봄은에서도 미음의 쇠붙이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바라는 모습,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던 이 터전 이 한반도에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쇠붙이는 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에서는 껍데기와 쇠붙이 그리고 알맹이가 서로 대립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라, 가라, 가라. 아까 부분에서 봤던 단정적 어조를 넘어서서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면서 시인의 굉장히 강한 의지와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의 언덕에 마지막 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과 2연 그리고 5연이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없지만 그는 꽃으로 다시 산의 언덕에 피어날 것이야. 그의 노래를,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숨결은 들의 숲속에 선생님은 이게 바람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들에서 숲속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지만 울고 간 그의 영혼 아마 들의 언덕에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지어이라고 하는 어미는 거의 여기에만 쓰인다라고 했을 거예요. 굉장히 낯선 그런 어미인데요. 마땅히 그럴 것이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는 그런 어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산의 언덕에 들의 숲속에 이런 장소들은 결국은 온 세상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통점이 자연이죠. 앞서 살펴봤던 봄은이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쇠붙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쇠붙이가 어떤 무력뿐만이 아니라 쇠로 만드는 여러 가지 문명까지도 상징한다라고 본다면 자연을 조금 더 선호한다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시를 볼 때는 그 구조 자체만을 봤고요. 그 다음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 시의 어떤 시인이나 그런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이 시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한 의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학습 활동에서 이런 것들 했었지 라는 기억까지 떠올리면서 함께 보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시적 화자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에 봤더니요.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를 그리워하며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을 더듬는 행인이 있었다는 거죠. 사연에서 대구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아마 지금 시적 화자가 있는 계절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인도 지금 그를 추억하면서 눈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길을 헤매면서 다녀도 그의 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눈길이 비었거든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거든 바람 담을 지네. 아까 이연에서 그의 노래 맑은 그 숨결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조차 내가 안 느껴져 못 느끼겠어. 그럴 때는 인정을 담을지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정은 무엇일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뜻, 마음, 그가 살아있을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나와 행인이 그리워하는 그가 살아있을 때 보여줬던 여러 마음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나는 행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고 바람 비었거든 인정을 담아봐. 그리운 그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순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은 들의 언덕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 곁에 있을 거야 라는 말로 행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산의 언덕에 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신동엽 시인이 살았던 평소 보였던 경향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운 그는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아깝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시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핵심 정리를 할 때 껍데기는 가라와 보문은 참여시라고 분류를 했고 산의 언덕에는 서정시라고 분류를 했어요. 껍데기는 가라와 보문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부분들이 있죠. 현실 참여적으로 시적 화자는 시인은 통일을 간절하게 원했구나, 민주주의를 간절하게 원했구나 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산의 언덕에는 그럼 왜 서정시인가?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서정시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누군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산의 언덕에라는 시도 참여시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껍데기는 가라나 보문처럼 뭔가 이렇게 단정적이고 명령적인 그런 어조와는 조금 다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서정시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그를 잃었지만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모습을 더듬으면서 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가 지금도 내 옆에 살아있어 라고 그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부활을 꿈꾼다 라는 내용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편의 시를 모두 살펴봤어요. 한 편 한 편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세 편을 같이 쪼로로 놓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엮어보고 함께 봤을 때 그 의미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활동, 학습지 꼭 다 잘 챙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